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조기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테러 가능성의 탐지견까지 등장했습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너도 나도 이런 강아지 스킨십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표심 잡기 전략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화예술인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한 데 이어서 어제는 가수 김은국 씨 등 연예인 11명이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빙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망고빙수, 이제 한 그릇에 15만 원에 육박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빙수값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뒀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후보에 대한 각종 테러 협박이라든지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협박이 기도하고 그런 제보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로 해서 암살을 하겠다. 그리고 또 블랙 요원들이 그 후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총기와 폭약에 의한 후보 테러 제보도 입수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2km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되었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전문 킬러들이 쓰는 저격 소총이죠. 네, 민주당에선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와 경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후보 안전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먼저 경찰 출신 유삼영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삼영입니다. 네네. 우선 민주당의 이 구체적인 이 후보 테러 위험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예, 실제로 계속 들어오는데 3월에는 이제 권총에 대한 러시아제 권총에 대한 테러, 또 지금은 러시아제 소총 2km 사정거리가 되는 소총에 의한 테러, 스탠딩 오더가 옛날 HID 요원들이 퇴역한 HID 요원들에게 유효한 스탠딩 오더가 있다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여러 분야의 제보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스탠딩 오더, 이게 뭔가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킬러한테 이제 오더를 주는데 이 오더가 일회성이 아니고 그 임무가 완성이 되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스탠딩 오더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를 가할 때까지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실행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스탠딩 오더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스탠딩 오더가 내려질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북파 공작원 출신에게 이런 게 내려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북파 공작원들 중에 이제 퇴역한 사람들에게를 이제 불법적으로 고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라는 그런 오더를 주고 그 오더의 형식이 일회성, 일과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그런 건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 화면에서도 봤는데 진성준 정책본부장이 소총 밀반입 얘기도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밀무역으로 밀수되는 과정이고 배 같은 데 실어 러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항공기는 검색이 치밀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부산을 통해서 배로 들어오는 방법이고 이제 러시아에서 저격료 2km 사정거리 2km라면 보통 한 800m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크고 탄두도 크고 하기 때문에 경호 반경이 엄청 넓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이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요? 예,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차례 하는데 그게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확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지자들은 지금 풍선이나 손거울 등 소품을 갖고 나오고 있어요. 저격수의 조준점을 흐리자 뭐 이런 의도라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거울도 등장했어요. 예, 이제 저격수의 이제 그 초점 눈 시야를 방해한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 아마추어들의 아이디어 수준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경호의 도움, 국가 대통령 경호실 도움을 못 받고 좀 그 경호가 좀 약하다 하니까 아마추어 수준의 이제 반짝이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이제 현실에서 지금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에 요청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그 우리 민주당에서는 의원식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제 그 권한 대행에게 그 경호처가 이제 대선 후보 경호를 좀 해주라 하는 부탁을 하고 또 실제 그 방탄 장비, 방탄 유리나 방탄복 등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걸 요청을 했는데 경호처는 필요도 있고 가능하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측에서는 거부를 해서 지금 이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네. 원하는 쪽에 그러니까 경호처에서는 해줄 용의가 있고 민주당에서는 요구를 하니까 해주면 되고 그 국민의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해주면 되는데 경호처가 이제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사실은 좀 과한 경호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과한 건 아닙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후보, 대통령 후보 1, 2위가 이제 우리 이재명 1위가 이재명 후보인데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작년 1월 2일에도 부산에서 실제 흉기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테러 위협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경찰에서 하는 그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경찰관 한 3, 40명 동원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경찰에 의한 경우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그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의 보호를 원하는 말하는 거죠. 네. 그 경찰의 그 경력은 물론이고 군의 시설과 장비, 그다음 국가정보원의 정보까지도 요구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그 구역을 경호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경호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차원의 그 경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절대 과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네네. 제일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후보의 안전이기 때문에 네. 그보다 뭐 2배, 3배, 10배 더한 경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전에 있어서는 모자른 게 과한 게 낫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군요. 안전에서 양보할 수 없다. 네, 절대 과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이슈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대변인님. 네. 어제 이 유세 현장 보셨습니까? 네. 뭐 탐지견도 등장을 했고 네. 아까 그림 보시면은 옥상에서는 망원경으로 네. 보고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네. 국민들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국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게 대선입니다. 네. 근데 이 대선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그것이 전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이 이벤트를 잘 관리하는 것이 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무사히 이 이벤트가 지나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런 다수의 생각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경우는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세 방식 변화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유세 방식 변화는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는 사실은 이런 두터운 경호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유세의 효율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스킨십 같은 게 가장 중요한 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스킨십에서 나오는 사진 한 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효과적이죠. 그런 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는 이 경호도 내 안전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유세도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이 있을 만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에서 이걸 좀 선거에 이용을 하려는 것 같다라는 지적 아니면 분석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안전이나 경호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네. 않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경호와 관련된 부분이 약간 뭐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있고 북파공정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격수 소총으로 뭐 2km 내에서도 저격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제보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보가 아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제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TF팀까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 제보가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것은 전에 러시아 권총이 얘기했고 이번에 뭐 저격수 2km 소총까지 네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구체적인 이야기면 이거에 대해서 왜 TF에서 가만히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제보를 해야죠. 이건 살인에 대한 애비 음모,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해도 애비 음모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에 제보도 하지 않고 뭔가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보면 약간 이게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호들갑을 좀 떨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경찰에 그래서 제보를 했다는 얘기도 같이 들리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뭔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소총을 수입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겠죠. 또 그거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 그게 했던 일원들, 이제 그런 사람이 제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려의 차원에서 지지자들이 문자랄지 이런 걸로 또 제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북파공자원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제 계엄과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직접적인 증거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선거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경호는 경찰이 하는 거고 수사도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경찰한테 의뢰하고 수사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아직 뭐 아니 제가 뭐 TF 팀의 공식 이야기가 의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암살 계획. 이것은 국가와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사안인데 왜 이걸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경찰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실체적 네, 용어에 제가 좀 대한 말씀- 수사에 말씀 좀 말씀하신다고. 더 하시죠. 네. 상대 진영에서 뭐 저런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비판이 선거에 효율적이냐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반대로 제가 국민의힘 쪽이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를 해달라라고 반대로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은 사라지고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품격이라든가 이런 건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럴 거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경호실에 이재명 후보는 좀 경호를 해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유세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두 분께 한번 나눠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의 정원이 더 늘어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인데요. 근접 경호 인력이 27명의 사저 경비 38명에서 총 65명 증원이 지금 가닥이 잡혔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만한 경호 수요가 있다. 뭐 차질 없는 전직 대통령 경호 차원이라고 이 입법 배경을 좀 밝혔거든요. 저는 이제 뭐 증언이 왜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탄핵된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여러 이렇게 38명이나 증언이 필요한 건지 그냥 언뜻 보면 납득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뭐 경호원 딱 정해진 경호원으로 했는데 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언이 필요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이 당연히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예. 또 타이밍이나 시점으로 보면 참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고 봐요. 그러면 네. 근거를 조목조목 해서 이거에서 이제 설득력 있는
증언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그런데 그냥 증언했다는 얘기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증언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대폭 그러니까요. 상향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낱낱이 설명을 해야지 네. 그냥 증언됐다고 하는 이야기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년 50억 정도가 인건비 포함해서 더 들고 이게 또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추가되는 예산이고 사실 시기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경호처에 관한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권한을 축소한다든지 또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도 연달아 발의가 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반발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논쟁은 차지하고라도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시기적으로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예. 일을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호 인력이 늘어난다 그러면 누굴 떠올릴 수밖에 없죠? 새롭게 전직 대통령이 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뿐이 예.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선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소환이 되면 될수록 국민들은 그 세력에 대한 심판, 그 정권에 대한 심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전생에 네.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죄를 많이 졌나 보다. 그걸 갚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뿐이 들지 않게 하는 행위를 그 윤석열 정권에 계셨던 분들이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선거 전략상 답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20일 남은 6.3 대선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세 후보 모두 영남권으로 갔습니다. 후보들이 TK로 달려가서 남긴 말 보시죠. 박정희였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재명이가 남이가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 삶이 개선돼서 이재명 잘한다 소리 들으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좌우 색깔 지역 출처 가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굶어 죽어도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시키지 않아서 손해보고 살아온 김문수.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이제 슬슬 분위기 타가지고 선거 분위기 올라오면은 이제 한 3주 뒤면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에 당선된 나이가 46 아닙니까? 산업화의 영웅으로 바라보는 곳에서 왜 40살짜리 이준석은 안 되고 74살의 김문수가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는 재매이, 사투리도 쓰고 박정희 정책이 또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침뱉던 박정희 무덤에 꽃을 바쳤다. 이준석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의 산업화를 이끌었을 때가 46살이었다. 이건 뭐 거의 박정희 마케팅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면 대부분 민주당은 엄청 비판을 많이 하죠. 네. 독재자 하면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공과 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수의 어떤 굉장히 상징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수의 표가 이제 오느냐 얼마나 오느냐 이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새 후보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과 다른 지금 비상계엄 탄핵 정국에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수는 이제 완전히 분열돼 있거든요. 그 틈을 이재명 후보가 지금 파고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대구 지금 뭐 세 번째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것 자체는 대구에서 이제까지 지지도가 대부분 선거에서 한 20% 초반 나왔는데 여기에서 25% 한 30% 정도 나오면 이번 대선은 이제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에 민주당에 합류한 한나라당 출신 권오을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물어봤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경수 여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유경수 여사 말씀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호 1번 이재명 외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권오을 국민대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좌쪽으로 이제 전환했다, 전향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 발언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신 박정희, 유경수 여사를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는 방법이 있죠. 일반적인 무속인들이 쓰는 빙의라고 있잖아요, 빙의. 그럼 본인이 무속인인가요? 빙의해가지고 영혼 만나고 와서 한 얘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저건 제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마치 본인이 전 대통령의 영혼과 부인의 영혼을 만나고 와서 그 사람들이 누구 찍으라고 했다. 저건 제가 볼 때는 국민 사기극이에요. 저걸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간혹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치를 그래도 오래 했다는 사람이 이제 저런 식으로 어떤 발언 자체는 맞지 않고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뭐 그런 거 근거 없이 이제 돌아가신 분 만나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이재명을 찍으라고 하더라. 저런 식의 어떤 캠페인이 어떻게 이렇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네, 이준석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박지원 의원도 환생 얘기를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고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예. 그런데 유권자들 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시다. 그래서 저는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부활해서 환상에서 네. 오시는 것 아닌가. 이재명으로 부활됐다, 환생했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지원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뭐 본인이 무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무속이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개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꿈에 나왔다. 내 꿈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이 개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얘기를 통해서 어떤 정서적으로 효과 있는 캠페인이 되겠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내가 용한 무당인데, 내가 아주 용한 신을 영접했는데, 그 신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그 박정희 유경수 여사를 이렇게 꿈속에 이제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는 오히려 과해요. 예? 본인이 뭐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으면 그 분에 대해서 존경심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분에 대해서 이런 그 다른 후보를 빗대 가지고 환생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그 모셨던 분에 대해서 저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그 발자취를 이재명 후보가 잘 따라가고 너무 존경하면서 그거를 본받으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본받는 모습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모습에 지지자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좀 그건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마치 김대중 대통령과 동격에서 환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근거리에서 모셨던 분이 하실 얘기인가라는
면에서는 좀 약간 듣기 거북하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여전히 삐끗한 모습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 시당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을 언급하자 야유가 쏟아졌다는데요.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출당 전역시키는 것이 다가왔습니다. 각을 그냥 두고 미래로 갈 수는 없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었는데 또 김문수 후보와는 또 온도차가 조금씩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진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들도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대통령실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한 라디오에 나와서 조만간 빠르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윤 전 대통령 탈당 할 수 있고 그러면 대선판이 휘청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도 측근들이 설득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이슈는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근데 이번 대선 자체는요. 비상계엄과 이전과 나눠서 국민의힘 그리고 후보가 완전히 변화하지 않으면 이 대선은 이길 수가 없는 대선이에요. 그러면 뭔가 한 가지라도 거기에 더 플러스 되는 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겠지만 네. 결국에 탄핵됐잖아요. 그리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혐의로 또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어떠한 그늘 그런 것들이 비춰진다고 하면 이번 대선은 이제 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굉장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는 이 대선은 사실은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출당을 하느냐 아니면 자진 탈당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번 대선에서 짐이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SNS 통해서 메시지 전달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도록 기원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국민의힘 그리고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 탈당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힘에 당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 될 게 없고 본인한테 도움 될 것도 없고 국민의힘에도 후보에게도 도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진 탈당하는 게 맞고 탈당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제명과 출당에 대한 그런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부대변인 탈당할 것 같으세요? 자진 탈당? 저라면 탈당하죠. 네. 윤 전 대통령.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당의 지도급 인사고 사회의 지도급 인사라면 그 정당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도급 인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크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합니다. 저라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번 대선은 중도 게임입니다. 그리고 어느 대선도 대선의 결정 그 선거날이 다가오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영은 저런 논란과 상관없이 결집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저렇게 좀 약간 반발을 하더라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집을 하죠. 그러면은 남는 건 뭐죠? 결국은 중도 게임이에요. 중도 게임인데 지금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중도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얘기한다면 과거도 극복을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얘기하고 그 미래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제 대구에서 김문수 후보를 겨냥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미 9년 가까이 더 지나가지고 그 흘러간 물이 새로운 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저와의 단일화나 빅텐트 같은 것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원래 조금이라도 결이 맞는 자유통일당이나 정광훈 목사와의 빅텐트는 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 텐트가 얼마나 클지 안 찢어진 텐트일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그쪽에 빨리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국민의힘 텃밭이나 다름없는 TK가 이렇게 대선 격전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3대 후보가 모두 격돌한 대구 경북 지역 유세, 서로에 대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지나간 본인 얘기를 다시 소환해서 꺼내 들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지난 총선 당시에 논란이 됐던 이 발언, 실시의 발언, 본인에 대한 기존의 네거티브 공세를 직접 꺼내들고 정면 대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외교 안보에 대한 아주 무지한 발언이죠. 무지했다. 그렇죠. 누구하고 적도 아닌 것은 누구하고도 친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동맹이 필요하죠? 국제 외교에서 동맹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또 하면 평소엔 때도 서로를 지켜주는 버티만 지지목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쉐시에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여러 국가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미일 동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지한 수치라고 봐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도 쉐시하고 러시아한테 쉐시합니까? 그러면 두 국가 우리나라에게 고맙다고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제정세를 할지 외교를 할지 안보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네. 마치 뭐 우리가 그냥 무지한 상태에 들으면 그러면 다 좋게 지내면 되지. 국가가 다 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전부 다 경제적 뭐 아니면 지정학적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맹이 필요한 거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외교도 마찬가지고 안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도 저런 식의 발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네. 무지한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에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 본인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의 맞대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 발언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중국에 대해서 쎄쎄 못할 게 뭐냐. 쎄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중 반미, 친북 반대한민국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논란이 됐던 발언을 먼저 보여드렸었고 바로 어제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재소환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이야기와 함께 바로 관련 질문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대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발언 자체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다. 중국하고 잘 지내면 좋은데 뭐 친중 반미하지 말고 친북 반대한민국 하지 말자. 결국 이제 기존 안보관의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발언들로 맞받아친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발언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의도의 왜곡이었다. 네. 발언자가 얘기하는 게 중국만 중요시하고 동맹을 깨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동맹이 종미는 아니잖아요. 예. 예? 종미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죠. 용미를 하고 극미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의도를 갖고 얘기한 거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것을 용중하자. 중국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럼 동맹을 바탕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동맹은요, 무조건적인 게 없습니다. 여기에도 서로의 상호 필요성과 실리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관계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레버리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의 의도는 그 당시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대국을 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 동맹 국가와 좀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우리가 동맹국을 위해서 먼저 나서서 자극을 하면 그 피해가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에서 오는데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것까지는 잘못된 것이다. 그게 한미 동맹을 깨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서서 하면 오히려 피해가 되니까 그런 거를 네. 자중하라는 의도를 가진 건데 그것을 너무 왜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상희 평론가가 너무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아니 그때 맥락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만하고 중국의 양안 관계를 얘기해 볼까요? 자, 지금 언급하지 않고 그때 가서 우리가 태도를 밝히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했어요. 그러면 중국에 쉐시할 겁니까? 잘한다고 할 거예요? 대만에 쉐시할 겁니까? 그렇게 못할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있어서 쉐시만 하면 된다? 아니 그런 일은 어떻게 국제 외교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용 외교를 이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쉐시의 외교 자체는 존재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뭐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정도 비판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의도 자체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쁘다는 얘기를 해갖고 무지의 소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무지의 정리를 소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어제 간첩 이야기를 했고 각자의 또 외교 문제, 국제 정서에 대한 시각차를 다시 확인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각 후보들은 각자의 이미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연출할 수 있는 전략을 또 한창 구사 중입니다. 선거 때마다 흔히 보는 풍경이기도 한데 유세 현장마다 반려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얘 좀 봐도 돼요? 악수하지 마시고. 아이고야. 그보다는 반려견 키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어려움 좀 해가지고 좀 개를 안심하고 자유롭게 키울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그것도 우리가 전에도 반려동물 의료보험 그런 걸 도입하자고 얘기했어요. 얘 목욕해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경청 투어를 다니면서 반려동물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됐고 김문수 후보도 그제 대구에서 비공개 일정으로 한 반려동물 전문 병원을 찾아서 유기견들을 돌보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예 이제 김 후보 측에서는 기존의 강성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강성 이미지가 많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보다도 좀 더 노력을 저는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전에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는 구설수가 한번 있었지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아끼는 그러한 뭐 유권자에게는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선거 때마다 항상 그랬잖아요. 후보들은 항상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입법 그리고 저렇게 안아주고 하면서 이제 친밀한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 연출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1,500만 시대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반면에 김 후보 측이 예전에 출산 장려 대책 관련해서 젊은이들이 애는 안 낳고 개만 사랑한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발언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역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반려견을 안고 사진을 찍으려면 과거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설명하거나 내지는 사과를 하거나 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발언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만한 과도한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저런 행보를 해야지 젊은이들이 개만 키운다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해놓고 그냥 본인은 가서 개를 안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개만 안고 있다고 조롱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걱정을 해서 뭐 이렇게 좀 과격한 얘기를 했지만 이 과격한 얘기가 반려견을 키우는 젊은이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건 아니다. 나도 이렇게 개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설명과 사과를 겉들여서 행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점점 격화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랬던 것처럼 각자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윤석열은 영원히 박제해야 할 엘리트 카르텔 시스템의 상징적 장면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 지금은 이재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전국 유세장에 투입이 돼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스타일답게 짧게 굵게 들이대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삶의 궤적을 보니까 야, 정치인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 있구나라는 스스로의 어떤 그 깨달음으로 직접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왔고요. 이 김문수 후보님은 청렴 결백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저쪽 후보님은 뭐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말 안 해도 뭐 다들 아시듯이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시즌이 됐습니다.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진 것처럼 연예권도 연예계도 시끌벅적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박진아 아나운서 그리고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수 김은국 씨를 비롯해서 보수 후보 지지층 연예인 10여 명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양 후보 이야기를 모두 드려야 되니까 앞서는 꾸준히 관련 목소리를 냈던 배우 이원종 씨라든지 김의성 씨 같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는데 적극적인 이런 연예인들, 문화예술인들의 정치 의사 표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먼저 이제 김은국 씨, 또 최준영 씨, 개그맨 이혁재 씨, 또 노현희 씨 이런 10명이 본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파 연예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유세장에 우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상당히 다르다. 우리가 가면 국민들이 어려운 얘기도 쉽게 들으실 수 있고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혁재 씨 보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드디어 만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좌파다. 그럼 좌파를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개념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봤는데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저어하지 않겠다, 용기 내겠다 하고 이렇게 10명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 표를 했고요. 이보다 앞서서 좀 더 수가 많습니다. 123명의 그것도 연예인뿐 아니라 작가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여러 문화 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로 치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또 목소리를 냈어요. 그때 그 이제 대표로 나선 그 배우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원종 씨 지금 잡히고 있는데 그 이원종 씨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엘리트 카르텔, 내란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말하자면 대략 정권이 만약에 바뀌고 나서 그냥 대략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 청산하고 처벌해낼 사람, 징벌해낼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지 의사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가수 이은미 씨라든가 이창동 감독 또 그러니까 문화사학자죠. 유홍준 씨, 또 소설가입니다. 방현석 씨, 작가 황영필 씨 이런 총 114명이 지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도 선거 국면마다 저희가 익숙하게 봐왔던 광경 중에 하나인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스타들의 수도 많아지고 그 폭도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탄핵 정국 이후로 더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올랐던 가수들이 많죠. 그 가운데서 가수 하림 씨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행사 공연이 하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섭외 취소를 당했고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관 주최 행사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무슨 행사였는지 박진 아나운서 알려준 게 있을까요? 네, 갑자기 섭외 취소 통보를 받은 가수 하림 씨, 남북 예. 청소년 관련 행사라고는 언급을 했지만 청소년 관련 행사. 행사 주체와 구체적인 명칭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재차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을 젖은 낙엽에 빗대서 표현을 하기를 젖어서 땅바닥에 붙을지언정 쓸려다니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글을 남긴다. 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지 모를 동료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이게 다시 화제가 된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행사인지 밝히면 곤란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또 선거철이라서 역이용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태에 대한 아쉬움은 충분히 토로한 것 같습니다. 일명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 제기 차원이겠죠, 이게. 맞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출연료도 낮았지만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12월에 그 탄핵 지지하는 무대, 광장에 섰다는 이유로 본인이 불과 행사 며칠 전에 취소를 당했다. 본인의 물론 주장입니다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밖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아니면 뭐 제3자가 볼 때 이거 블랙리스트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취소 통보 그 배경에 지난해 12월에 네. 탄핵 지지 집회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광장 집회에 섰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 섭외 취소가 좀 석연치 않다. 가수 이승환 씨도 연말에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구미 유세 도중에 이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얼마 전에 어떤 유명 가수가 공연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취소를 했다면서요. 그거 쪼잔하게 왜 그럽니까? 속된 말로 쫀쫀하게. 쫀쫀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승환 씨는 어떤 또 억울한 일을 겪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림 씨는 본인이 어떤 국가기관 행사에 초대됐다가 취소됐다는 거고 이승환 씨는 그게 아니라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 경북 구미에 있는 이 시민회관을 빌려서 콘서트를 하려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대관을 했던 건데 네. 이 대관을 앞두고 구미시 측에서 어떤 정치적 선동이나 혹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 그렇지 않으면 대관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공연 수일 전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네. 이것에 이승환 씨는 응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정말 대관이 취소가 돼서 네. 실제로 예매를 한 이 관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단지 공연할 수 없었다 민사소송 피해에 관한 배상에 대한 소송만 낸 게 아니라 헌법소원을 냈어요. 뭐냐 네. 하면 아니 이렇게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각서를 쓰라는 것, 이거 양심의 자유, 표현의 네.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라는 헌법소원을 낸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일회성이고 앞으로 반복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한다는 것은 이후 반복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는데 네. 일회성으로 보여서 심리하지 않겠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었죠. 정치 성향 표출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에 국한된 문제지만 이게 또 대중들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공인들이라는 점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서 뭐 가수 현영 씨가 김은국 씨에게 뭐 정치하지 마, 뭐 호랑나비나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는 점을 저희가 전한 적도 있었죠. 자, 민감하고 중요한 시국에 각자가 가진 책임이 어떤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요즘 이제 뭐 관리의 중요성, 저속노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관리 아이콘들 많이 계신데 우리 박진 아나운서, 홍종선 기자도 뭐 관리하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이신 걸 알고 있지만 제게는요. 관리라고 하면 이분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얘기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스타 쌀가 오는 날이죠. 우리가 살아갈 인공지능과 플랫폼 시대는 문턱도 울타리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가천대 이길려 총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가장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 몇 살처럼 보여 이런 것들인데 좀 동안이면 10년,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경우는 거의 한 3, 40년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올해 나이가 93이시라고요? 1932년생이니까 93이고요. 방금 보셨던 그 싸이 말춤이 91세 때예요. 아. 저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네. 이런 유행하는 춤을 알고 그 말춤을 추신다 이런 유행 감각도 있지만 네. 머리숱도 굉장히 풍성해 맞아요. 보였잖아요. 네. 정말 한 40 나이에서 40 빼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사실 이제 선우 용여씨도 옛날에 용여였는데 용여로 바꾸셨거든요. 그러셨죠. 이길여 총장도 이름이 이제는 길여라고 안 하고 길여로 여로 바꾸셨어요. 쓰시죠. 저는 이게 나이 들도록 선우 용여 씨도 81세예요. 이 총장도 93세 이렇게 네. 나이 먹도록 시대가 바뀌어서 이름을 바뀌어야 할 만큼 여에서 여로 바뀌어야 할 만큼 네. 젊음을 구가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노가 빠지고 영의 이응이 붙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 머리숱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 머리숱이라든지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들 많이들 좀 배우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가발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아니고 본인 가발이 머리라고 절대 아니고. 했고요. 한 6가지 정도 비결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라.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시면 따라하기 쉬운 것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요. 네. 두 번째는 커피 대신 나는 차를 즐긴다. 세 번째는 실내에 항상 가습기 켜둔다. 그리고 술, 담배 하지 않는다. 규칙적인 생활,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규칙 생활한다. 예. 그리고 10년 전부터 80대 때부터는 길병원 피부과에서 정기적으로 레이저 시술한다면서 예. 깨알 또 병원 홍보도 하셨네요. 네, 나이 숫자를 또 듣고 나서 최근의 모습을 번갈아 보면 저희처럼 믿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가요? 재밌는 댓글도 좀 많다면서요? 네, 정말 9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 풍성한 머리숱으로 진짜 좋게 30년은 젊어 보이시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에 뱀파이어다. 세월과 맞대결해서 이길려라면서 이름을 활용한 재치 있는 반응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나이 계산이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목소리가 참 고우신데요. 온라인상에서는 해외 토픽감이다. 100세 시대에 본받아야 할 분이다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데요. 아마도 일에 대한 열정이 젊음의 비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다이어트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고 각자 또 관리에 대해서 좀 열을 올리게 되는 시즌인데 이 대목에 좀 이길려 총장의 이야기도 좀 본받아서 좀 따라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빙수인데 그중에서도 망고 빙수 벌써부터 SNS에 먹방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요. 가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애플망고 빙수는 과연 어떨지 59,000원이라는 가격이었는데 그럼 빙수 한번 즐겨볼까? 나도 모르게 경건해지네. 망고를 먼저 어떡하지? 이거 흘리면 안 돼. 요만큼이 5,000원. 우와!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금가루가 역시 위에 뿌려져 있고 달다. 확실히 달아. 맛있어. 이렇게 팥도 주고요. 망고 샤베트. 진짜 잘 먹어가지고. 망고 샤베트도 주고요. 기가 막히나. 사실 너무 맛있는 거 뭐 자기들 있네. 엄마 또 3,000원 사료 틀렸네. 한번 흘릴 때마다 뭐 3,000원, 5,000원이 날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가격을 또 생각하면 들뜬 마음이 식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영상들이 다 뭐 4년 전, 2년 전 가격이에요. 여기서 더 올랐죠, 지금? 지금 박미선 씨가 59,000원짜리에 저렇게 덜덜 떠시면서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호텔 기준으로 지금 15만 원입니다. 네. 15만 원. 이게 정말 사실 이제 14만 9천 원인데 지난해 12만 6천 원이었던 거에서 18% 이상 또 올랐고요. 예. 여기가 이제 포시즌 호텔 서울점인데 또 거기 말고 신라호텔, 롯데호텔도 올해 11만 원으로 정했다고요. 이 망고 빙수를. 그런데 10만 원이 넘게 됐어요. 네, 지금? 이게 신라호텔은 8% 가까이, 롯데호텔은 20% 가까이 올린 건데 그럼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했더니 망고값 비싸졌어요. 네. 팥값도 비싸졌어요. 하고 이런 원자재, 부자재 값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예. 스몰 럭셔리라고 하죠. 내가 명품 가방은 못 사도 이런 비싼
빙수는 먹어봤다 이걸 가서 사진을 찍고 체험형으로 네. 사진을 찍고 올리는 분들을 노려서 오히려 비싼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저도 전에 이제 지금보다는 좀 저렴할 때 한 6, 7만 원 할 때 기회가 생겨서 한번 먹어봤는데 사실 맛은 있어요. 이게 맛이 없으면 논란이 될 가격이라서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돈값을 하는가, 값어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각 호텔 측에서는 망고도 워낙 좋은 거 쓰고 원가도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분 어떻게 좀 드셔보셨어요? 기자님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제 일상에선 아니고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친구가 사줘서 7만 원짜리를 먹었는데 저는 네. 그때도 정말 바로 지난해였는데 정말 벌벌벌 떨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15만 원짜리 빙수를 뭐 정말 그게 그 값어치가 있다면 모르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허영에 기반한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식 유행에 기반한 거라면 네. 이거는 만약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끼니가 어렵고 그런 분들이 볼 때 아니면 생리대 하나 사기가 어려운 소녀들이 볼 때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일처럼 보이면서 씁쓸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뭐 경험주의다, 뭐 홧김 비용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의 트렌드가 된 지 오랜데 네, 이 소비 성향은 뭐 개인차, 개인 책임이라고는 하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허영심이라든지 그런 과소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소비하지 않으면 상품은 도태되니까요. 개인의 선택의 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중하면서도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